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의 생명과 윤리 단원 중에서 생명윤리, 그러니까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등등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은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레이 그 유전자 이중나선 구도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죠.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참 연구윤리 관련된 일화들이 있거든요. 막 훔치고 막 몰래 빼돌리고 막 별게 다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환자 병원에 왔는데 간단해요. 치료받으면 호전되고 안 그러면은 악화돼요.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뭐다? 치료받으면 된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합니다. 뭐 어린이가 이제 치과에 와서 치료 안 받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큰 어른이지만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념에 의해서 뭐 어떤 종교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뭐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간에 치료를 거부해요. 이때 강제로라도 치료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돈이 없으면 돈을 쥐어주고서라도 무조건 치료받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이런 얘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요.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다. 즉 생명의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인데 계통 분류, 면역, 미생물, 바이러스, 뭐 발달, 분자, 뭐 생물 물리, 생물 정보, 생태, 생화학, 뭐 기타 등등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연구 자체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뭐 동물들도 보면서 막 연구도 해보고 식물들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 생물학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특히 최근에 와서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와서 특히 20세기에 핵산과 염색체의 발견, 유전자의 발견,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복제 메커니즘 등등 단순히 생명 현상을 알고서 넘어가는 걸 넘어서 아 이렇구나를 넘어서 뭔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뭔가를 바꿀 수가 있는 인간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지식과 힘을 가지게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 생명과학은 생명 현상의 사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이렇다, 혈관은 이렇다, 뇌는 이렇다, 뭐 출생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명 현상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야 또한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당위의 학문인 윤리학이 해야 할 역할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명 과학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 윤리가 발전하고 생명 윤리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생명 과학이 오히려 긍정적인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혹자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생명과학이 지금 열심히 발전해야 되는데 생명윤리가 길을 막고 있다.' 혹은 '생명윤리 지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생명과학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선을 모르고 너무 연구를 많이 한다. 너무 과도하게 생명 경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할 수 있지만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 둘의 관계가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마인드 가지고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하면 또 무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쟁이 단순히 세계 규모로 큰 전쟁이라서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갖 전쟁 범죄들이 자행이 됐다 이것입니다. 전쟁 중에 자행된 물론 그 연합군 측 미국, 영국,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축국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일본 이 나라들 뭐 여러 나라들에서 뭐 전쟁 범죄 많이 했죠. 했는데 자 전쟁 끝나고 보니까 독일, 일본에서 자행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달리 쌍둥이를 좋아했던 조세프 루돌프 맹겔레 이 사람이 이제 독일군 이제 과학자였던 거잖아요. 유독 쌍둥이들이 지표 유대인이라든지 집시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쌍둥이가 왔다? 눈독을 들입니다. 왜? 쌍둥이는 비교해서 실험하기 딱 좋으니까.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부모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이제 거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 100% 아닐지라도. 그래서 한쪽에게 어떤 실험을 하고 한쪽에게 다른 걸 함으로써
관찰하기가 좋죠. 인간을 거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뭐 다양합니다. 뭐 이런 약물도 주입해 보고 저런 약물도 주입해 보고 이렇게 한번 죽게 해 보고 저렇게 죽게 해 보고 이렇게 한번 뭐 팔다리 어떻게 해 보고 피험자의 동의?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 수용소에서 마구마구 자행했었죠. 어린이들한테 특히 이제 친절한 듯한 이제 인상을 풍기면서 사실은 이제 물건처럼 취급했던 맹길레. 이 되게 만행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냐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게 참 입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일본군에서도 만주에서 이제 뭐 이시시로라고 하는 일본 731 부대 책임자 이제 만타 실험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당시 사람들을 이제 전쟁 피해자들 데리고서 마구마구 실험했습니다. 이런 거 밝혀지니까 이제 물론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은 독일 위주의 재판이긴 했는데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등등. 이거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뭔가 선을 지켜야 된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것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지요. 자, 우리 연합군 측에서도 자 물론 이제 전쟁 당시만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자, 1932 년에서 1972 년까지 미국에서 터스키기 매독 연구, 매독이라고 하는 그 성병이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병인데 자, 엘라베마에 농촌 흑인들 마을이 있는데 이 흑인들 대상으로 해서 매독을 방치합니다. 자, 매독 걸린 사람들 이렇게 국가에서 치료해 줄게요. 우리 미국의 미 공중 보건원 우리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뭐다? 방치하고 관찰만 하고 기만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직원의 폭로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벨몬트 리포트라는 이제 보고서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등등이 등장이 된다. 이제 여담이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역사가 아무래도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흑인들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다니. 당연히 인권 침해 문제, 뭐 의료 윤리 문제 얘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플러스 또 대상이 흑인들이다 보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엮여 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흑인들이 정부가 하는 의료 시스템이나 조치들이 믿을 만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을 심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런 선례를 제공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꼭 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뭐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백신 맞으라고 막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야 백신 이거 맞는 거 이거 괜찮겠어?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거 맞아? 정부가 이거 자꾸 또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이거 또 뭐 터스키기 이거 생각나는데 이거 이런 식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생명과학에 있어서도 윤리가 필요하다. 비천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인데, 자, 왜 바이오메디칼인가? 왜 그냥 바이오에틱스라고만 하지 않은가? 자, 물론 바이오에틱스란 말도 많이 씁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생명윤리가 적용이 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이다 보니까 의료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생명의료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자율성의 원칙이다. 자율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자,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의사고, 내가 전문 지식인이고, 너는 환자고,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이거 그냥 해. 가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돼요. 당연히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 내가 이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치료를 받고 말고도 역시 환자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한꺼번에 옮기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허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정형외과에 가 가지고 이 허리 혹시 디스크 쪽에 문제는 아닐까?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이긴 했죠. 어쨌든 뭐 엑스레이 찍고 해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약을 처방해 주시긴 했는데 막 근육이 어쨌든 과긴장을 해 가지고 한쪽이 위주로 긴장하니까 근육 이완제라든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처방해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약국에 안 갔습니다. 약을 그냥 안 받았어요. 왜? 이건 적절한 자세로 적절하게 쉬면 될 정도의 문제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되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물리치료는 받고 왔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동의라는 것은 그냥 치료 받을래 말래 이렇게 그냥 대뜸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환자님이 걸리신 병은 이러이러한 것이고요. 이러이러한 증상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알려준 다음에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 능력이란 것은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결과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아십니까? 위약 효과라는 것인데, 자, 그 약의 효능을 실험할 때, 그 피험자들,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실험 이제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뭐 생동성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받으러 올 때 두 집단에다가 둘 다 약을 줘야 돼요. 한쪽은 우리가 의도했던 그 약,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약을 이제 주는 거죠. 둘 다 진짜인 것처럼 믿고서 먹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진짜 약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뭐 밀가루 뭉치 같은 걸 먹은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그림 볼까요?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요? 사실 그냥 비타민이었는데. 약 효과가 대단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 효과가 있긴 했네요. 뭐 가짜이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자율성을 침해하는 걸까? 환자는 진짜인 것처럼 믿었는데 어쨌든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잘못 뭐 좀 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속은 걸 수도 있죠. 그다음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 무조건 옳은 것일 보장이 없다. 환자도 인간이고 의사도 인간이고 의사도 환자도 인간으로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질병이나 음주나 약물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무조건 약은 나쁜 것이야. 뭐 물론 비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 뭐 제가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예전에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의 특정 종교를 강하게 신봉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제 남매가 있는데 그 부모 특히 아버지 쪽이 너무 그쪽 신념이 강해가지고 애를 절대로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막 정말 심하게 다쳐가지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패이고 막 정말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그런 식의 일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런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그런 불신 그런 것은 뭔가 그런 악의 통로라든지 뭐 사탄의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신념이 정말 맞는 걸까? 그렇게 해서 의료적인 처치를 안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료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옳은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율성만 무조건 믿는 것이 맞냐라는 거고요. 자, 또한 판단력의 미성숙. 우리 보통 이제 어린이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어린이들 치과 가기 싫대요. 뭐 소아과 가면 주사 맞기 싫대요.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조치라면은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애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 무조건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니까 치료 안 받게 아니죠, 그죠? 자, 뭔가 이런 것들 자율성의 원칙이 일단 중요한데 절대적인 것도 아닐 수가 있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자가 자율적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뇌사, 뭐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환자는 지금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의료적인 처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맞냐? 자, 첫 번째 대리 판단 표준. 환자가 의사 표명을 했다면 무엇을 원했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추측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순수 자율성 표준, 의사 표현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했던 견해. 사전 의사결정, 생전에 유언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밑에 사진 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그런 이제 장기기증 운동 본부. 우리 보시면 이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중에 내가 뇌사라든지 자, 사후 각막기증, 뇌사 장기기증 이런 거 나에게 그런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미래가 왔을 때 난 장기기증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의사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 환자가 옛날에 이렇게 동의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 물론 그것도 과거에 했던 판단과 지금이라면 했을 판단이 무조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유력한 이제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 삶의 질의 관점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면 무엇일까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쾌고 감수 능력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이면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안락사 쪽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non maleficence다.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환자 또는 피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거 우리 뉘른베르크 재판,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의료적인 조치입니다라고 해놓고서 사실 뭐 했다? 환자에게, 피험자에게 피해를 줬네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우리 의사들 이제 그 의사가 되는 그런 그 현장, 아주 엄숙한 자리에서 이제 선서한 그런 내용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에게서 이제 이어져 온 정신인데, 환자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악행을 금지하는 게 맞는데 의료적인 조치, 의료 행위가 반드시 플러스 양의 결과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음의 결과를 동시에 도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약이라는 것은요, 만병통치약일 수가 없고 반드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인체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작용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즉 어떤 약을 만들든지 간에 이것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긴 있다. 근데 우리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을 먹나요?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보다 이 약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도 분명히 어떤 백신,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뭐 독감이라든지 무슨 백신이든지 간에 반드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인체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맞아 가지고 이제 저는 그 팔이 뻐근한 정도, 어깨 뻐근한 정도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좀 다행이긴 했었는데, 심하신 분들은 정말 어쩌면 이제 미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하신 분이 "이거 정말 백신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부작용이란 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걸 왜 강조했다? 백신을 맞음으로써 가능한 부작용의 확률보다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적인 면역을 갖추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으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중 결과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의도했으며 예상되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확실하다. 확실히 크거나 확실히 있을 만한 전망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예상해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결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악행 금지이지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선택적인 치료, 뭐 환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금지된 진료이나 해야 하는 진료라면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아니면 뭐 안락사에서도 우리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었잖아요. 소극적 안락사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자, 사람이 죽게끔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의 장치를 그만둔 겁니다. 행위를 안 한 거에 부작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안락사,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작위함으로써 죽게끔 직접적으로 이끄는 행동도 있었다. 자,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두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결과만 보면은 뭐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여러 가지 논리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선행의 원칙. 당연히 의료 행위, 생명과학 이거 왜 하는 거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려고 하는 거다. 해악의 예방과 제거, 가능한 예방, 가능한 그런 나쁜 것들이 예상이 될 때, 합리적으로 예상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는 조치들 제거하고, 예를 들어 암세포 제거하는 거죠. 적극적인 선행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선행의 원칙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만은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자율성의 원칙과 대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온정적인 간섭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온정적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건 간섭하는 건데 온정적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권적 간섭주의라고 하는데요. 퍼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부권적, 이제 그 가장의 권리, 그 과거의 그 가족적인 그런 형태, 특히 좀 고전적인 가족의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그 고계 중심의 그런 가족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컸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하는 거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는 거죠. 이게 바로 부권적인 간섭주의라는 것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는 거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간섭합니다. 왜? 그 당사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선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잖아요. 왜 간섭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의 그 11시 넘어서는 이제 자야 된다. 일찍 자라고 왜 하나요? 일찍 자기 싫은데요. 잘 자라고. 일찍 자는 게 유익하니까. 사실 일찍 자는 게 유익하긴 하죠. 자, 우리 누구누구야, 뭐 아들아, 딸아, 잘 때 그 불 끄고 핸드폰 보지 마라. 왜? 왜 부모님은 내 자유를 침해하시죠? 불 끄고 핸드폰 보는 것이 눈 건강에 해로우니까. 자세 똑바로 이제 그 허리 잘 펴고 앉아라. 왜? 척추 건강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부모는 온정적으로 간섭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 자식과 의사의 환자 이 관계의 공통점은 뭐다? 이성적인 판단 혹은 전문적인 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큰 자식은 뭐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린 자식은요, 분명히 부모에 비해서는 판단력과 경험과 지식과 자제력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끌어 주는 거죠. 의사,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환자보다 의사가 해당 질병에 대해서 원인과 경과와 결과와 그리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심지어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더라도 선의 증진을 위해서 의사가 간섭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온정적 간섭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유명한 게 1997년에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보호자가 없이, 그러니까 웬 그 아저씨가 병원에 그 응급 환자로 왔어요. 보호자 없이 일단 왔습니다. 일단 수술을 했어요.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호흡은 못하지만, 즉 인공호흡기를 떼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술적인 조치해 놨고 인공호흡기로 회복을 기다리면 되는 상태였는데, 보호자인 아내가 나타나서 퇴원을 요구해요. "남편 데리고 나가겠다." 의료진은 "이대로 냅두면 퇴원해 버리면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거부하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퇴원시켜 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동의에 의해서, 자율성의 원칙 나가는 겁니다." 각서도 쓰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그 보호자의 집, 환자의 집으로 이제 데려가 가지고 호흡기를 떼고 갔습니다. 5분 뒤 사망. 자, 판결이 나왔어요. 살인 방조. 자, 아내는 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유죄. 부작위.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부작위. 해야 할 치료를 안 함으로써 사실상의 살인죄다.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 여담에 의하면은 사실 아내와 남편의 사이는 이미 진작에 이 파탄난 결혼 관계였고,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의료적인 처치, 여기 의료적인 그런 것들에 돈을 쓸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배경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 살인죄 유죄 판결 났고, 중요한 건 이때 전문의와 전공의 등등 의료진이 살인죄 종범으로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죄 유죄는 아닌데 사실상 살인죄를 하도록 도운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왔었죠. 그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역효과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제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련된 논쟁들이 이제 촉발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과연 이 판결 자체가 맞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때 온정적 간섭주의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끝끝내 아내의 퇴원 요구를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자율성의 원칙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의 원칙은 아무리 그래도 생명의 그 경중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온정적 간섭주의가 이때 맞다고 할 수도 있겠고,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보람의 병원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정의의 원칙이다. 이 justice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상단원에서 보겠지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뭐 분배적 정의, 뭐 교정적 정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주로 이제 분배적 정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의료 자원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자 분명히 의료적인 그런 자원도 무제한이 아니에요. 의료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많지만 의료인들, 의료 인력들, 의료 기기들, 의료 침상들, 뭐 아니면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 한계가 있죠. 분명히 경중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딘가에 먼저 제공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무슨 기준으로 할 거야? 연구 자금, 자 의료 연구할 겁니다. 자 온갖 분야 연구 자금이, 연구할 돈은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이 아닙니다. 어떤 의료 분야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냐? 자 여러분 탈모 치료에 돈을 투입하는 거랑 췌장암 치료에 돈을 투입하는 거랑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할까요?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도 탈모보단 췌장암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건의료 예산을 얼마로 할당할 것이냐. 자, 우리 국가의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것은 교육비, 어떤 것은 뭐 토목이라든지, 어떤 것은 뭐 국방비, 뭐 이런 식으로 예산도 여러 가지로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의료 관련된 예산들,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의료적인 조치를 받는 게 아주 비싼 비용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체계, 그 체계가 좀 그래도 좀 잘 갖춰진 편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할당할 것이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의료 분야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도 판단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의료보험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우리 의료계에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의료 수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자 그 병원에 책정하는 그 일종의 경제적인 보상의 영역이 좀 더 커져야 된다. 물론 이제 어떤 의사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의사라는 그 직종 자체가 대체로 고소득 직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의료 영역에서 돈이 풍족하냐는 절대 아니죠. 예전에 그 흉부외과라든지 그런 그 바이탈, 정말 치명적인 영역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의료 수가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는 해당 분야가 오히려 적자 분야고 애물단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인력 충원하기도 어렵고, 인력이 없으니까 관련된 의사들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교대 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 소아과 문제도 그렇죠. 뭐 소아과가 이제 물론 이제 저출산 시대의 전망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물론 이제 뭐 부모를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애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의료 수가 문제도 분명히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보험 재정 위기, 환자탄 말고 의료비 지불제의 손봐야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바이든, 부자들은 세금 좀 더 내달라. 메디케어 이제 의료 관련된 보험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더 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건데, 공화당은 야, 그건 시장 경제에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떤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투입할 것이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급하냐? 야, 이거 판단해야 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죠. 안 할 수도 없고. 병실 분배를 위해서 환자의 강제 퇴원을 결정할 수 있는가? 예전에 코로나 때 왜 문제가 됐었느냐? 전파력이 너무 세니까 치명률이 낮다 그래도 너무 많은 환자들이 걸려버리면 치명적인 환자도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병실이 부족해요. 그런데 다른 질병 때문에 내가 급히 병실을 써야 되는 응급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응급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병실이 모자라지죠. 쪼끔이라도 호전되면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저 안 나갈 건데요."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이거 논리를 어떻게 이거 할 것이냐. 환자 본인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픈 거는 사실이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얼마만큼인가?
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료. 자, 희귀병과 싸우는 0.1% 11억짜리 치료제 비급여. 자, 우리 급여랑 비급여가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체계에서 급여는 뭐다?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더 싸게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비급여는 뭐다? 보험 항목에 해당 안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뭐냐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대체로 이제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죠. 그런데 의료 행위이긴 하지만은 뭐 성형외과에서 이제 미용 목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예전에 제가 무릎을 다쳤었는데 그 무릎 연골 판 쪽에 다쳤었던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그 치료를 받았었는데 주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치료를 받긴 받았습니다. 비급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희귀병과 싸우는 분들은 치료비 항목이 너무 비싸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받는 치료제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원리인데 희귀병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적용하는 그런 분야도 적고 연구한 그 약도 사실은 많지가 않고 그마저도 비싸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만 유일한 희망이다. 그만큼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대신 해줘야겠네요.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라고 한다면은 인권의 차원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의료적인 조치가 인권의 영역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참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치료제는 개발됐는데 약값이 10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명복제 분야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앞부분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자, 우리 복제 말 그대로 클로닝이에요. 클로닝. 클론을 많이 만든다는 뜻인데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접근이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복사 붙여넣기는 엄청 쉽지만은 생명 복제는 엄청나게 어렵죠. 자, 동물 복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복제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복제양 돌리 아십니까?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 원래 그 동물 복제도 그 당연히 복제양 돌리가 먼저는 아니고 먼저 있었던 연구 성과들이 쌓여가지고 복제양 돌리까지 온 것인데 음, 그 용소류들 있죠. 예를 들어 개구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요. 알이 큽니다. 알이 크고 잘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으로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개구리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제 그 딱 잘라보니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잘라보니까 양쪽으로 다 태어나더라.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가 복제가 되더라고. 사실 이거 일란성 쌍둥이 원리랑 똑같죠. 일란성 쌍둥이도 딱 잘라져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쌍둥이가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인데 이것을 뭐다? 인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다.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디까지 왔다? 쉽게 말해서 복제양 돌리는 일반적인 과정.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즉, 암컷 측의 생식세포와 수컷 측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감수분열된 각각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식세포와 생식세포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동물의 체세포의 핵입니다. 체세포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온몸에 다 세포가 있잖아요. 그 체세포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포 떼와요. 핵만 추출해가지고 생식세포, 난자를 합칩니다. 자, 6년생, 6살짜리 암양의 몸에서 유선 조직이죠. 유선 조직은 이제 그 젖이 나오는 그쪽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세포를 채취해요. 해가지고 핵만 가지고 와서, 자, 난자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엔 다른 양에게서 난자 가지고 와요. 난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난자에서 핵만 빼요. 자, 여기는 핵만 있고, 여기는 핵만 없네요. 둘을 더합니다. 해서 또 다른 양인 암컷 양에게 이식을 시켜요. 대리모를 통해서 제3의 양에게 이식시켜가지고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인공적으로 조합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도 포유류. 포유류의 난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해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복제양 돌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미 6살이나 살게 된 그 양으로부터 체세포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그 텔로미어가 짧아져 가지고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후기가 또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했다 이겁니다. 자 이거 아주 혁신적입니다. 생명 복제가 가능하다? 이거 아주 유용하지 않겠느냐. 찬성론 첫 번째.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지. 자 우리 그 강아지들 중에서는 그 탐지견이라든지 뭐 경찰견, 군견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는 아니면 뭐 이제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도 있죠. 유용하게 쓰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요. 거기에 맞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저돌적이고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굉장히 자극이 민감하다? 그럼 안 되겠죠. 굉장히 이제 온순하면서도 말 잘 듣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자, 우리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은 암컷의 생식세포와 수컷의 생식세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부모의 형질을 고지고대로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약간이나마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다른 개체가 태어나는 것인데 너무 커버리면 이제 생존에 불리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암컷과 안내견 수컷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새끼들의 형질과 성격은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랜덤성이 있죠. 뽑기의 운에 달려 있죠. 나쁘게 말하면은. 자, 그러나 복제한다? 훌륭한 마약 탐지견의 유전자를 고지고대로 복제한다? 복사 붙여넣기 한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유용하겠네요. 자, 또 하나. 자, 희귀동물을 보존할 수가 있겠네요. 자,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복제함으로 인해서 자, 인간이 서식지 파괴라 대부분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생물 역사 중에 멸종은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공룡도 멸종, 뭐 별게 다 멸종했는데 원인은 정말 많죠. 뭐 이제 소행성 충돌,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동물들이 많이 멸종하는 이유 중에 또 역시 인간이 또 서식지 파괴하고 사냥 많이 하고 또 막 뭐 기후 변화 일으켜 가지고 환경 변화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매머드, 틸라신, 뭐 도도새 등등 인간에 의해서 멸종한 것이 아니냐 혹은 인간에 의해서 멸종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동물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멸종 위기 동물뿐만이 아니라 멸종한 동물도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근거이 되게 많아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 보시면은 체세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매머드 같은 경우에 그 동토에서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얼어버린 땅에서 그대로 얼어버린 채로 죽어버린 그런 사체를 미이라화된 사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체세포를 추출할 수 있겠는데 그럼 남자 생식세포는 어디에서 추출할 거냐? 비슷한 코끼리에서 할 거냐? 그럼 매머드랑 코끼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매머드 복제한 거 맞아? 이런 식의 의혹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물론 그 복제양 돌리 사건에서도 그런 연구에서도 약간씩 다른 양들을 가지고 일부러 실험을 했어요. 뭐 강아지 복제할 때도 다른 강아지들 종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친세포를 제공한 강아지는 밀라뮤트, 그리고 생식세포를 제공한 강아지는 진돗개, 그리고 이제 대리모 강아지는 그레이트 데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고지고대로 매머드 복제한 거 맞아? 이런 식의 과학적인 논란에서부터 이거 뭐 하는 게 뭐 매머드 복제하면 뭐 하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치료용 생체 물질 생산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일단은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동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통계적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모수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실험하기 용이한 그 형질을 가진 동물들을 많이 복제한다? 얼마나 편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물론 대량 생산의 기술도 있어야겠지만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돼지가 있는데 돼지라고 칩시다. 여기다가 인간의 간을 이제 자라게끔 이제 이식해 가지고 복제를 마구마구 해요. 그러면은 간 이식 성공할 수 있는 실험 연구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치료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나 반대론도 있다. 이거 자연 질서 해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고전적인 기독교적인 마인드에 의해서는 어쨌든 자연과 생명의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신의 영역을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 혹은 인간이 함부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자연의 어떤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죠? 뭐 그런 그 늑대를 다 처리했더니 술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환경 파괴가 됐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매머드를 복제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자, 이제 매머드 복원했으니까 매머드 야생에서 사세요. 매머드 이제 방사했어 이제. 자연에 영향이 없을까요? 뭔가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영향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곤 하더라도 완벽하게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어떤 질서를 이제 만들어낼까 몰라요.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특정 형질의 개체만, 인간이 원하는 특정 형질의 개체만 무한 복사하다 보니까 유전자의 그런 풀이 제한될 수가 있다. 사실 그 여러분 양 있잖아요. 사람이 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축들을 사육을 하는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혹은 양털을 얻기 위해서 사육하는 그런 동물들 유전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형질을 가지고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반복적으로 교배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자연에서 살기가 좋으냐? 인간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털이 제대로 이제 제거되지가 않는 그런 양들 자연에 내버려 두면은 이거 살 수 있는 거 맞냐? 이 닭들 고기를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빨리 크는데 이거 자연 생존 가능하겠어?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런 형질의 개체들만 복제함으로써 유전자 풀이 제한되고 문제는 뭐다? 애초에 애초에 왜 생물들이 물론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분열한 생물들도 있긴 한데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복사 붙여넣기 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과정에서도 미생물이라든지 뭐 단세포 동물들이 복제되는 과정에서도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야지 변화되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 바이러스는요. 백신 하나만 이제 발명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인플루엔자 왜 자꾸 이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가요? 자꾸 변이하니까. 반대로 말해서 생물은 변이를 통해서 유전자의 다양성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제한하면 당연히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겠다 이것입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취약해진다. 우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리가 먹는 품종도 그 인간이 그 먹는 바나나 품종이 굉장히 제한적인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까 잘못해가지고 그 전염병 싹 돌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우려도 막 있죠,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동물 생명이 인간의 호기심과 유용성을 위한 도구, 수단이 되는 것이다. 동물 그 복제 연구 과정에서 복제 연구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무수히 사용되고 폐기되는 배아와 대리모들, 수없이 폐기되는 그런 동물들. 이거 맞냐? 동물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 되겠어? 동물을 그냥 이렇게 도구로 물건 취급하는 거 이거 맞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동물 권리로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 것이에요. 또 하나, 아까도 말했었죠? 멸종 동물을 복원하는 것이 이거 의미가 있는 거 맞냐? 그건 쓸 거면 차라리 다른 거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료 정의의 문제도 다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공수정 복제를 이제 하는 경주마는 출전하지 마라. 자, 경마에 그 출전하는 말들, 경마장의 말들이 막 엄청 달리잖아요. 막 돈 걸고 막 이제 도박하는데 그 말들이 좋은 혈통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승을 많이 한 말은 그 말에 예를 들어 그 수컷 말의 정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매겨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편하게 복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경마계에서는 그런 걸 금지하고 있죠. 왜? 그런 식으로 우수한 품종의 말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럼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 똑같은 말 가지고 경쟁해요. 경마 산업의 토대 자체가 무너진다. 경마 자체가 산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인공적인 방식하지 말고 최대한 좀 자연적인 전통을 유지해서 쉽게 말해서
랜덤성으로 태어나는 그런 유전 형질을 긍정하자는 것입니다. 랜덤은 중요하다. 우연적인 형질 이거 우리가 무의미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왜 했다? 뇌질환 실험하려고. 인간의 뇌질환 연구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복제해서 엄청나게 머리 두개골 갈라가지고 엄청나게 하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폐기해야겠죠? 이거 맞냐? 이렇게 동물 그렇게 실험에 쓰이고 버리는 거 맞냐? 라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 복제가 가능하면 당연히 다시 동물 복제가 가능하면 당연히 인간 복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관련된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복제랑 돌리랑 똑같아요. 인간의 난자를 채취해서 핵을 제거합니다. 세포에서 핵을 추출해요. 두 개를 만나게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핵 융합 합체한 다음에 배양해서 이것을 실험 내 쓰면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궁에 착상시켜 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인간 복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조 1항, 31조 1항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법적인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개체 복제, 인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을 일단 금지하고 있긴 한데 배아 복제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연구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간 배아 복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그 과정, 이 배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착상 후에 각각의 기관으로 성장하면은 인간 되는 거죠. 인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세포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바로 줄기세포다라고 하는데요. 미분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즉 뭐다? 세포가 자, 2, 4, 8, 16, 2의 n승으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내가 복제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증식하고 증식해가지고 분화하는데 뭐다? 똑같은 세포들이 어떤 것은 뇌, 어떤 것은 눈, 어떤 것은 손톱, 어떤 것은 발톱, 어떤 것은 뭐 장기, 각각의 서로 다른 기관으로 발달을 하는 것이에요. 야, 되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연구해서 이 줄기세포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를 심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각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췌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신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재생 불가능한 장기를 장기 이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없어 보이던 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저도 이건 제가 쓴 건데, 저도 이제 그 시력이, 어릴 때 책을 너무 가까이 봐가지고, 근데 라식 수술을 제가 하기에는 어차피 지금도 책 너무 많이 보고 화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차피 해봤자 또 나빠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줄기세포 기술이 된다면은 내 세포에서 추출한 그것으로 만든 내 눈 똑같지 않습니까? 내 거예요. 유전적으로 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내 눈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이게 바로 이제 줄기세포 연구의 아주 또 배아복제 연구의 아주 핵심이 되겠는데, 물론 기술적인 쟁점은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적용할 능력이 없죠. 자, 암 형성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암세포도 세포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암세포도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잘못 변형해가지고 암세포가 되는 것인데, 나쁜 세포가 되는 것인데, 줄기세포도 암세포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 없다. 이거 통제할 수 있냐? 못해요. 원하는 장기로 만들 수도 아직 없거니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아직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 이거 없다고 보장할 수 있냐? 아직 없죠. 자, 이건 근데 기술적인 문제고 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한에서 당연히 적용할 수 없다라는 윤리적인 결론도 도출되겠지만은 기술적인 문제가 만약에 미래에 해결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암 형성 가능성도 통제할 수 있고요. 원하는 장기로 만들 수가 있고요. 면역 거부 반응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겠네요. 첫 번째, 찬성론.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자, 분명히 책상시켜서 인간으로 될 수 있긴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복제양 돌리처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배아는 배아일 뿐이지 인간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 어차피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세포 덩어리 아니냐? 여러분, 내 몸에도, 여러분 몸에도 무수한 세포들이 있죠? 이거 각각이 다 인간인가요? 내 유전자를 공유한 내 세포가 맞긴 한데, 나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암세포가 딱 발병했어. 암세포 이거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너무 소중해서 암세포를 이거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 내 세포도 갈 수 있습니다. 암세포 아니어도 내 세를 떼내서 연구에 쓸 수가 있죠. 세포는 세포에 불과해요. 배아도 마찬가지 아니냐?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물질처럼 도구처럼 대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배아는 인간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낙태 문제랑도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배아니까. 인간의 태아도 인간이 아니라면은 연구나 실험의 목적 혹은 심지어 죽게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은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쨌든 잠재적인 유용성이 매우 크다. 이거 줄기세포 연구 성공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질환이 해결될 것이냐. 생초기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인체 조직 및 장기 복구. 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말 좋은 자세로 앉으셔야 되고요. 좋은 자세로 누우셔야 되고요. 좋은 자세로 걸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관절은 회복하기가 매우 힘드니까. 허리 디스크 터지잖아요. 인생 진짜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칩니다. 이런 거 내가 새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을 것인가. 당뇨, 치매, 뇌세포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뇌세포가 복구가 안 되니까 이 참 퇴행성 관절염, 심근경색, 뇌경색, 신부전 등등 신장 기능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신장 기능 망가지면요. 정말 인생 힘들어진다고 해요.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되기만 하면은. 자, 그러나 반대론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1번. 자, 이거 아까 봤었던 찬성론의 1번의 반대편이죠. 역시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반대론의 1번도 낙태 문제의 반대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복제 배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을 활용해서 단순히 물건처럼 다뤄서 안 된다. 즉, 수단으로서만 대우해서 안 된다. 자, 네 가지 논증. 첫 번째, 종의 구성원 논증 인격체다. 즉, 이미 수정한 때부터, 즉, 인간으로서의 가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종의 구성원에 속한다. 자, 나의 체세포에서 떼냈어요. 그래서 생식세포의 핵을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이식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유전물질 가지고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 종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으로서 대우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연속성 논증. 수정에서부터 출생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직사시키면 인간이랑 똑같죠? 똑같이 태어날 수 있죠? 자, 방금 태어났습니다. 자, 임신 10개월이랑 뭐가 다른가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이거 어디서 끊을 거죠? 끊을 점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구분? 이건 인위적인 구분일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인간이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동일성 논증. 출생 후의 정체성은 이미 초기 배아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의 정체성, 유전적인 정체성은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부모에게서 그 생식세포들 중에서도 그 생식세포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조합이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른 정자였다? 다른 난자였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정자 난자였다? 이미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적 정체성은 이미 그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아 상태의 그것과 인간이 된 이후의 그것은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게 대우해야 되지? 자, 네 번째 잠재성 논증.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녔다.
충분히 여건만 조성해주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다르게 하는 것이냐? 뭐 그 외 인간 영혼에 대한 종교적인 입장들 등등.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좀 현실적인 이유죠. 난자 확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훼손의 우려가 있다. 자, 정자는요, 남성의 몸에서 아주 쉽게 추출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말이죠. 쉽게 추출할 수가 있고, 많이 많이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막 억 단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성의 난자는 어떻죠? 한 달에 한 번, 한 개. 물론 예외적으로 막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주 너무 예외적인 경우고, 뭐 건너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애초에 태어날 때 정해진 난자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죠. 계속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게 다 나오면 이제 그 월경이 끝나는 시기가 오는 것인데, 자, 연구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체외 수정, IVF 기술, 난자가 한 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많은 난자를 가지고 있을수록 연구하기에도 좋고 시술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아요. 자, 우리 인공수정, 체외수정이라고 했을 때 그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그 여성의 체내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인데 인공수정은요, 난자를 추출해 와서 추출해 온 정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배양한 다음에 여성의 몸에다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합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배아를 준비해 놓고 그중에서 한 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넣는다고 해요. 왜냐면 그 수정된 배아를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베란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이제 건강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건 어쨌든 몸에 어떤 부담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연구를 위해서는 많이 많이 필요한데 순수하게 기부받는 거 외에 난자를 돈 주고 사는 것이 맞냐?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가 문제인가요? 자,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계층에서 난자를 기부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계층에서 난자를 기부하겠습니까? 윤리적인 규범이 없다면 심지어 연구자 본인의 난자를 채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연구의 객관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앞에 보면요. 인간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인간이 아니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라서. 근데 우리가 꼭 도덕적인 존중을 인간에게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존중하잖아요. 강아지 막 마구 학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강아지 발 밟아가 강아지 깨갱해 하더라도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무생물 자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잠깐 이제 갔었던, 그땐 열려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갔었는데, 그 금강산 그 바위, 거대한 바위에 당시에는 그 김정일 시대였으니까 김정일 장군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김정일산 바위에다 막 시뻘겋게 새겨놨어요. 아, 이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의 생각도 막 들기도 했었는데, 즉 인간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폐하가 인간이 아닐지라도 존중의 대상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로 제시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요. 자, 이어서 자, 이렇게 그 배아 줄기세포 관련된 배아복제 문제 찬반론을 다뤄봤는데, 이게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있긴 한데 그 수능 문제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긴 해요. 굉장히 떡밥한 주제인 것도 맞긴 한데 맞긴 했었어요. 무슨 말이다. 과거형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줄기세포 연구가 배아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성체 줄기세포. 성체, 어덜트 이미 다 컸어요. 배아는 아직 안 큰 세포인 거죠. 이미 자란 인간에게서 세포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재생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살이 파였어요. 피부 재생되죠? 여러분, 장기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재생 안 되는 장기도 있지만은 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생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같은 어른도 재생 기능이 있어요. 고혈모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장줄기세포, 근육줄기세포, 모낭줄기세포. 이 모낭줄기세포 이거 아주 또 중요할 수도 있는. 어쨌든 내피줄기세포. 자, 회복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의료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방세포, 간조직. 자, 간조직을 이제 그 재생을 시켜가지고 재생 기능 활성화 시켜가지고 간경화 걸린 사람의 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뭐 심장, 뭐 혈구,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문제 이것도 가능성 있겠죠? 윤리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다 큰 어른이 내가 동의해서 나의 세포를 추출하고 이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 큰 어른 이거 가지고 됐으면 뭐 배아줄기세포 얘기 왜 했겠습니까? 증식에 한계가 있죠. 아직은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혈모세포 기증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태반이라든지 탯줄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그 혈액의 그런 세포들, 그런 세포들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게끔 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배아줄기세포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쉽게 줄기세포성을 상실한다, 뭐 이런 식의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유도만능 줄기세포. 요새는 또 요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데, iPS,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배아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장기로 자라죠. 뭐 간, 뭐 심장, 뭐 안구, 뭐 시신경,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자란 간세포에서 다시 되돌려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로 가요. 그 배아줄기 세포를 특정 세포가 되도록 유도해가지고 특정 세포를 만들어요. 다능성이 없는 체세포에 이미 체세포는 다 자랐어. 역분화 인자. 자,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이걸 발현시켜가지고 배아줄기 세포 같은 다능성 줄기세포로 유도하는 기술. 체세포가 줄기세포가 되고 다시 다른 체세포가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윤리적인 문제도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유도 맞는 줄기세포 기술이 된다면은 사실 배아줄기세포 논의를 할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배아줄기세포 논의가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고민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물론 유도 맞는 줄기세포도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하려면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장기로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자체도 아직 없을 뿐더러 아직은 갈 길이 먼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 서울대 또 수의학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국민 영웅이었거든요. 그 서울대 수의학과가 그 강아지 복제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걸로 유명했었냐면요.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 거기에다가 어떤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정말 세계적인 잡지죠. 거기에다가 그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거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복제한 걸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이거 복제 기술만 발전시킬 수 있으면은 하나의 배아를 무한 복제해가지고 이거를 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엄청나게 쓸 수가 있겠구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 엄청난 희망 품게 되고요. 세계적인 과학자 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요. 위인전까지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뭐였다?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논문은 조작된 것이었고요. 실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인가 그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위인급으로 이제 추앙받던 이분이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과학계의 흑역사로 이제 참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원래 언론 보도 특징이 야, 이런 기술, 이런 의학적인 암 치료할 수 있다. 좀 있으면 이제 치매가 해결될 것이다. 이제 호들갑 떠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연구가 있다. 연구가 있다. 야, 이 정도로만 하고 이거 가지고 막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막 그러진 않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여담이 있네요. 어쨌든 뭐다.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는 기술이 바로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고 이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어쨌든 난자가 필요하니까 난자를 수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난자 수집 과정도 과연 적절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도 있었고 관련된 그 관계자들 참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 인간 개체 복제 가봅시다. 복제 양 돌리처럼 만들어낸 복제 배아를 착상시켜서 임신하기 위해서 출산시키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찬성론. 불임 부부가 유전적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가 있다. 부부인데 정상적인 정자 난자에 만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원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복제 배아 기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복제 인간일지라도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복제 인간이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복제 인간일지라도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다. 아, 인간의 정체성이 유전자로만 규정되는 거냐? 아니다. 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아, 따지고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세포에서 출발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각자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 라스 벤더와 스벤 벤더, 우리 독일의 쌍둥이가 되겠네요. 자, 쌍둥이도 각자의 인격체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복제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란 거죠. 또 하나, 훌륭한 인재를 복제함으로써 사회적인 유용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야, 아인슈타인을 복제할 수 있다면? 자, 물론 그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필요합니다. 뭐 사회적인 그런 토대라든지 선행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유전자도 필요하잖아요.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유전자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생학 혹은 사회 개량적인 관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론 야 이거 인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훼손이다. 우리 항상 반대론에서는 인간 존엄성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다? 이거 인간을 도구 취급하는 거지 수단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 우리 영화 아일랜드 보시면요. 그 자 인류가 최후의 아 이거 스포해도 되나? 아 이거 이미 너무 오래된 영화야. 이거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자 인류가 이제 거대한 재난에 의해서 마지막 파라다이스를 남기고 다들 여기 지금 이런 데 지금 갇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랜덤으로 뽑힌 사람은 파라다이스 섬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였다? 파라다이스 섬은 없었고요. 의뢰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복제해 가지고 본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 적출해서 이식하려고 만든 클론이었습니다. 이 똑같이 생긴 사람 이미 다 사회에 있어요, 지금. 나중에 그 사람 병 걸리면 장기 빼갈 거예요. 질병 치료 목적을 위해서 복제된 인간. 이거 완전 인간 도구 취급당하는 거 아니냐? 인간 존엄성 어디 갔냐? 라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인간의 이거 상품화된 기업에서의 그런 일들이었죠, 그죠? 인간이 상품이 되는 거다. 돈 주고 사고 파는 인간의 몸 자체가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물건에 불과해진다라는 거. 자, 또한 질병 치료 말고도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서 인간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역시 고전 명작이다. 자, 우리 플라톤 얘기부터 해봅시다. 플라톤이 상위 계층 통치자 계급은 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 계급이 자, 물론 자연적인 생식을 이제 생각했었으니까 플라톤도 통치자 계급도 자녀 생산해야 되잖아요. 같은 날에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비슷한 때에 우르르 태어나겠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인 것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부모 자식은 닮잖아요. 유전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인간을 생명공학 기술로 복제해가지고 만들 것이다. 그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세계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각 계급에 어울리는 알파부터 입실론까지 계급에 걸맞는 유전자에 맞게
키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각자의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각자 계급에 어울리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농부가 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고요. 통치자에 걸맞게끔 지성과 여러 가지 절제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든 것이고요. 군인에 걸맞는 유전자, 어부에 걸맞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인간인 것입니다. 역시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다. 인간이란 그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요. 제작 가능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 아인슈타인 죽었어. 어? 또 만들지 뭐. 아인슈타인 2? 아인슈타인 3? 어차피 아인슈타인 많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복제된 인간은 다양한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과 상호 의존성을 파괴할 수가 있다. 자, 복제된 인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부성애나 모성애라는 것이 과연 그런 과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 내 배에서 임신해서 내 배로 내가 키운 아이라는 점에서 사랑을 느낀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런 자연적인 과정, 10달 동안의 임신의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남성의 경우에도 남편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억들과 추억들과 사랑들과 이런 거 있지 않겠느냐. 복제 인간의 과정에는 그런 게 없다.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과 상호 의존성 파괴될 수가 있다. 또한 대리모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고 임신을 외주화하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무리 산모로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돈 주고 하는 것이 뭐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맞냐.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여성들만 이제 그런 그 외주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번 그 반대론 같은 경우에는요. 체외 수정, 그 인공 수정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이긴 한데 인공 수정에 있어서는 그런 요새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진 않고 있죠. 자, 세 번째. 인간의 고유성과 독자성과 정체성을 위협할 수가 있다. 유전 성질이 똑같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심지어 자, 쌍둥이는 어쨌든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돼서 태어난 겁니다. 우연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복제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그 목적이 상실되면 나의 인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식의 정체성 문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관계의 혼란, 내 체세포를 복제 태어난 아이, 내 자녀인가? 내 자녀? 아니면 내 형제인가? 어쨌든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공유한 거니까. 아니면 나인가? 이거 근데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최대 N명의 부모가 가능하죠? 부모는 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정자 공여자, 난자 공여자, 대리모, 아기를 의뢰한 부모,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 부모가 몇 명이야 이거? 야 너네 부모 숫자 홀수야? 이거 더 이상 패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는 7명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거 정상적인 가족 제도 맞아? 이거 가족 제도를 통한 사회적인 기능 이거 다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5번. 자, 5번, 6번은 윤리적인 그런 반대라기보다는 좀 과학기술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인간 복제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제의 아기가 유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복제형 돌리 6년 된 양의 체세포에서 뽑아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고 동물들이 살면 살수록 세포의 그 기능을, 세포를 올바르게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텔로미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점점 살면 살수록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져가지고, 제대로 된 회복 기능이 어린이처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제형 돌리 어떻습니까? 이미 6년이나 지난 텔로미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오래 못 살고 죽었대요. 인간에게 그렇게 한다? 50대가 자기 체세포 뽑아가지고 복제 인간 태어나게 했어요. 이미 텔로미어 50대 수준인 겁니다. 이거 맞냐? 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것도 역시 인간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괴할 수가 있다. 특정 형질을 가진 인간들만 이제 그 대우받고 하다 보니까 특정 형질만 가치를 이제 부여받고 특정 형질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 문제까지 검토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쭉쭉 한번 가봅시다. 자, 유전자 치료. 자, 말 그대로, 자, 우리 인체에는요, 많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전자가 담당하는 영향이 크다 이겁니다. 세포 내에 비정상적인, 즉,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심장병이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호흡기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뭔지 안다면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질병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 뇌 체세포의 환자가 뇌 세포에 질병 유발하는 그 유전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죠. 요새는 그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 노벨상 그 타기도 했었죠. 유전자에 따라서 질병 여부가 확률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잘라서 새로운 걸로 붙일 수가 있대요.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자, 또 하나 생식세포의 유전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세포는요 이미 큰 사람의 유전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생식세포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 단계에서부터 유전자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큰 사람에게 이미 특정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단세포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 찬성론. 병의 유전을 차단할 수가 있다. 자, 아무래도 체세포 유전자 치료보다는요, 아무래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쪽이 좀 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질환을 자녀가 갖게 하지 않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부모가 내 유전 질환을 이제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뻔히 유전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태어나라라고 하는 자, 자연적인 과정에서는 그렇게 태어나고 말고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연의 책임이죠. 그런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부모로서 이거 맞는 거냐? 라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전병을 퇴치할 수가 있고요. 병의 유전을 차단할 수가 있다.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과학자 한 명이 그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써가지고 유전자 변형시킨 아기를 태어나게 했대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진짜로 하다니. 반대로 자 그래서 그 이 허쟁쿠이 자 유전자 편집 연구했다 그래가지고 3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명윤리 이상으로 아직 이거 아직 하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직 정립도 안 되는데 해버린 거죠. 물론 이 과학자는 본인의 어떤 신념과 내가 정말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은 자 반대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첫 번째 미래 세대 동의 여부. 자 유전적 조치를 오히려 유전자 가위 안 쓰면 부모가 잘못하는 건가? 유전적 조치를 안 하는 무책임한 부모 되는 건가? 근데 유전 조치를 당한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했습니까? 애초에 특정 유전자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 한 것이지 태어날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네요. 자, 이것은 우리 멋진 신세계 책 있죠. 부모만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시켰다? 이거 과연 맞는 것이냐? 난 엡실론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자, 또한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인 위험성이 있다. 자, 아니 이건 뭐 기술적으로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기술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자, 아무래도 그 지금의 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새로운 의학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새로운 시도가 나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고자 하는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설령 그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검증이 불확실한 치료를 감행하게 될 위험을 너무 많이 무릅쓰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그쪽으로 이제 몰아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고가의 치료비 당연히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이게 대중화를 일부러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형평성과 분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당연히 돈 많은 세대는 질병도 안 걸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상층민과 하층민이 이젠 유전적으로도 달라지네요. 자, 이미 사회적인 성선택의 관점에서 이미 상위층과 하위층의 그런 차이는요, 예나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직접적이고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는 좀 그런 문제긴 한데, 자, 그 다음, 우생학의 우려가 있다. 우수한 유전자는 남기고 열등한 유전자는 도태시켜라. 우수한 유전자만 자손은 남겨라. 나머지는 뭐다? 임신도 하지 마. 그래서 또 나치 나왔습니다. 나치 광고. 자, 장애인 한 명 부양하려면 이만큼 돈이 듭니다. 이 장애인들 이거요, 얘네들 열등한 인종들, 얘네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돈을 쓰고 있어요. 너무 짐이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스쿼트 이렇게 해요. 꾸부정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생학에 의해서 장애인들 혹은 열등하다고 판정받은 정신질환자들 강제로 불임시를 시켰습니다. 너넨 자손 남기지 마라. 혹은 안락사 시켜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우생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나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로 했죠. 오늘날에는요,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시장이란 이름 하에서 우생학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우리 돈만 내면은 이런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품화와 광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그쪽에 소비하도록 이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훼손되고 상품화 광고, 우리는 그저 지갑을 여는 소비자에 불과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유전 형질은 우월하고 특정 유전 형질은 열등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우월하고 열등하고 살 가치가 있냐 없냐를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할 가치가 없나요? 유전 질환이 있으면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 특정 장애를 가진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장애를 긍정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사실 이런 연구가 소극적인 우생학, 질병 형질이 발현하지 않게끔 네거티브한 유전학, 그런 우생학이었다고 한다면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치료법은 원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쓰입니다. 왜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심장이 더 잘 뛰게끔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약을 개발해요. 심장병 환자들의 혜택을 보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심장병 환자가 아닌 운동선수들이 써서 퍼포먼스 향상에 씁니다. 근육이 자라지 않거나 위축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육이 활성화된 더 잘 자라는 치료제를 개발해요. 더 많은 근력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는 문제가 발생하죠.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스포츠의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기억력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었어. 근데 자녀의 입시와 자녀의 공부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억 보조제를 환자가 아닌데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끔 하는 적극적인 우생학, 퍼지티브한 우생학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법,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당연히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우생학. 참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적극적인 우생학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인간 강화다, 휴먼 인핸스먼트다. 자, 인간 강화가 무엇이냐? 자, 아까 말했던 거 근위 영양증, 운동선수, 알츠하이머, 기억 억제. 자, 우리 기억을 통제할 수 있으면요. 기억 억제제, 전쟁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기억을 오히려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걸로 쓸 수 있긴 한데 사업이나 학습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뭐 신장의 그런 호르몬 결핍 등의 문제, 이거를 미용 내분비약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아닌 이제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에요. 자녀는 낳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영화 가타카 보시면요. 이게 우리 아데닌을 비롯한 유전 물질을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영화 제목인데 하여간 내용은 뭐다.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디자인된 자녀예요. 한 명은 자연적인 자녀예요. 디자인된 자녀는 우월하니까 사회적으로 대접받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는 사회적으로 열등 취급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또 우리 생명과학, 생명윤리 분야에서 명작이니까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항상 새로운 그런 연구 과제들과 윤리적인 고민들이 나오는데 근데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괜찮나?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